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파면됐습니다. 아직 사회 곳곳에 대립과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야 대권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와 중도층의 민심 또 후보 단일화 등의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죠. 무엇보다 그동안에 멈춘 전북의 현안을 챙기고요. 또 대선 공약 의제화를 위한 전략도 우리 전북 입장에서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회 안정을 위한 과제와 조기 대선을 둘러싼 변수와 쟁점, 그리고 전북의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대통령 탄핵 결과와 조기 대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당연히 전 파면이 선거가 나올 거라고 좀 믿고 있었고요. 계엄이 있고 나서 그 과정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또 처벌을 받지도 않는 것 같고, 선거 후에 죄를 지은 분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후에 이런 좀 내란이나 이런 계엄이나 뭐 이런 것이 쉽게 나오지 않겠죠.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탄핵을 바라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당면한 과제는 나라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대선 전국으로 바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나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 준다는 약속을 하면 너무 좋겠죠. 앞으로 누가 되든지 국민에 대해서 정치를 잘했으면 좋지 뭐. 대한민국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우리 국민들이 바랄 게 그 이상 뭐 더 있어요? 정말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전해져가지고는 뭔가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경제를 좀 신경 많이 써주고 국력의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탄핵 결과와 조기 대선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대통령 탄핵 이후 과제와 대선 전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김영규 대표님,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로 보면 123일 기다렸고요. 선고 후로 보면 111일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숙제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데, 정치가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안정이 됐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 불안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렇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탄핵 인용이 어떻게 될지, 기각이 될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진영 논리가 작동이 되면서 엄청난 첨예한 대립, 분열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4월 4일 날 헌재가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일단락되고, 마침내 또 6월 3일 날 대선 선거일까지 공고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시계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두 달 동안 슬기롭게 어떤 정치 일정을 소화하면서 뭔가 좀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해나가면서 비전도 제시하는 그런 두 달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헌재의 결정을 놓고 뭐 칭찬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헌법학자들까지도 거의 뭐 교과서적인 명문이다. 또 헌법의 가치를 정말로 손쉽게 알기 쉽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낸 그런 명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법조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참 극찬하고 싶은 그런 아주 알기 쉬운, 원래 이제 법조인들이 쓰는 그 언어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판결문도 그렇고. 근데 아주 그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정말로 그 교과서라고 할 만한 그런 명문을 결정문에 담아냈는데요. 예. 역시 그 가치는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인용을 좀 해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배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거거든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될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이고 또 혼란 분열 극심할 때일수록 사유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 묵시적으로 좀 전달한 거고요. 또 문제 해결 역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민주주의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자기 어떤 통치권 가지고 막 휘둘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쐐기를 박는 그런 명문이 돼가지고 두고도 아마 로스쿨이랄지 또는 법을 공부하는 그런 층들한테는 귀감이 들 만한 그런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예.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 이후에 또 헌재 재판관 임명 또 이 부분에 대한 갈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고 참 정치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열과 갈등, 대립이 정치인지 이것을 잘 풀어가라고 협치하라고 타협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기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2월 3일 내란 사태에서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까지 과정들을 보면 이제 우리 이경재 의원님은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헌법재판소를 평가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3일 다른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이 각 방송에서 진행되는 생중계를 통해서 예. 어떤 군사 반란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화면으로 또 CCTV나 이런 것도 선관위 난입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지자체 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실상 헌법재판소가 그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정치적인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판결을 낼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대통령 원법의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온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예.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까지 번복하면서 가장 긴 123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8대0 전원일치 파면이 있었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어떤 저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상당히 많은 헌법재판소 내부에 진통이 있었다는 것들이 윤석열 측의 입장도 상당히 많이 그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고 예. 어떤 국회의 어떤 독주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무분별한 탄핵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도 한 60일이면 뭐 다 해결될 거라고 뭐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봤는데 뭐 한 달 이상을 더 끌었단 말이죠.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과연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미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전원일치 파면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 비록 몇 나라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내용들에 대해서 87체제의 유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7체제 유산인데 현재 87체제가 전 방위적으로 지금 어떤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그런 그중에 하나의 어떤 국가기관이 아닌가 헌법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 권한대행이 또 후다닥 또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예.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잉태돼 있고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차기 정권 이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현재 87체제에서 잉태된 왜곡된 어떤 정치 구조라든지 헌법 구조 이런 것들 전방위적으로 한번 대제고를 하는 어떤 개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기 정권이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지 않나. 우리가 일반으로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냐 검찰이 없어지냐 그런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은 많이 했습니다. 갖고 그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뀌는 문제라든지 헌법재판소 역할을 국민투표로 옮겨야 한다든지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헌법 특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차분하게 오랜 기간 이거 뭐 이렇게 막 한두 달 내에 속사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많은 각계각층의 토론과 각 여야 정파들과의 합의 과정 또 국민들의 어떤
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차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으로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파면은 됐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국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논란 갈등이 일고 있어서 왜 이 87년 체제 산실인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향후에도 차기 정부가 꾸려진 이후에도 이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계속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왜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오랜 시간 보류를 했다가 이제 고리 상태 그때와 이제 직무정지하고 고리 상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명을 하는 것일까? 지금 문영배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한 명은 임명이고 한 명은 2명은 이제 지명인데 이 건을 1+2, 1+1처럼 이렇게 묶어서 지금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이 행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헌재 심판 기간 중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안 했잖아요. 예. 여야 합의가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안 하고 그 탄핵까지 당한 케이스고 또 이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4월 18일 날 2명이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임기 말로 이제 2명이 이제 물러나는 상황에서 2명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글쎄 그 해야 할 때는 임명을 해야 할 때는 거부하고 안 해야 할 때 좀 자제하고 맡겨둬야 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임명하고 이런 행태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심판 결과들이 법의 어떤 근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심판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보수 성격의 인사들 집어넣음으로써 보수층의 어떤 문제제기랄지 또는 헌법 소원이랄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이게 상당히 보수였던 진영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또 인용의 어떤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사실 짜겠다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일단 그런 노림수는 뭐 개인이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법적인 틀이랄지 규범이랄지 관례랄지 또 6월 4일 날 대통령이 새로 탄생을 합니다. 그 예. 권한 대행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는 거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차이고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발칵해가지고 법사위에서 법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이런 문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물론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거지만은 예. 여기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결론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6월 3일 날 새로 탄생할 대통령한테 이걸 넘겨줘야지 자기가 미리 한 거 그리고 그 헌재 도중에 위헌이라고는 그 결정권이도 않았던 사람이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있으면서 굉장한 저항이랄지 자기 모순적 이 행태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권한과 권력을 너무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휘둘러야 될 때 행사해야 될 때 안 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런 시점에서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보류와 지금 현재 파면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재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4월 4일 날 11시 22분 장면을 우리 학교에서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계기 수업이라고 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연일 뉴스들을 우리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87년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만 정치의 민주화나 어떤 형식의 민주화는 됐습니다만 삶 속에서 민주화가 됐나. 그리고 진짜 민주화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속에서 민주화의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떤 대통령 중심제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 현행 헌법상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의장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든 변화를 지금 이제는 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87년에 뭐 민주화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계기였던 거 분명하고 그 이후에 사회 체제가 크게 바뀌면서 또 쉽게 말하면 여야 합으로 헌법이 개정됐잖아요. 그 체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87년이면 벌써 13년에다가 15년 뭐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더 됐죠. 38년입니다. 예, 38년 그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다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군사 독재에 억눌려 있었던 시기를 벗어나서 만들어진 헌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권력 체계만 일단 바꾸고 국민 직선제만을 그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아직도 좀 불완전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온전돼 왔다. 그래서 그런 개헌에 대한 필요성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임기 단축이라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걸 수긍하는 어떤 전직 대통령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절대 다수를 이루는 어떤 국회 내에 의석 분포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개헌을 하지 못한 기득권 내에 어떤 포위되어 있어서 개헌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뭐 발언하고 경기지사도 발언하고 여타의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죠. 지금 뭐 후보 선출하고 등록하고 선거하기도 굉장히 빠듯한데 여기서 이 복잡한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특히 개헌 논의는 그 뭐 대통령 단임을 뭐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조건인데 만약에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을 8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통곡할 일이죠. 그래서 그 권력 체계만을 바꾸는 건 절대 되지 않고 그러려면 방어 장치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축소할 것인가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역할을 나눌 것인가 문제 그리고 국민 주권을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저는 이번 전반적인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대통령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 법원의 문제, 헌법재판소 문제 또 국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국회가 이 다수결로 다 소수 권리는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다는 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 정치가 대화 타협으로 가고 그리고 정치회의는 가능하면 법으로 가지 않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풍조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건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 대화, 타협 그래서 통일된 어떤 안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잖아요. 의석이나 여러 가지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 과제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일 공약으로 그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입장들을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밝혀서 그런 당선되면 그런 그 공약으로 제시했던 개헌 문제를 임기 내에 풀어가겠다고는 약속들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 놓치면 차기 정부에서 놓치면 또 영원히 뭐 총선 지나고 나면 또 개헌이 물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정치 행위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민생은 지금 안중에도 없고 여야가 모든 게 그 권력 투쟁으로 가다 보니까 민생은 거의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심각한 논의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어느 법들이 통과됐다가 또 문제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 그리고 어떤 민생이 지금 거의 파탄나고 자영업자들 거의 지금 파탄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거기다 몰라가고 대기업 갖고 몇 개 갖고 버티고 있고 건설회사들 다 부도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고 전체 그 몇 개 수출이나 이런 거 대기업 몇 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몇 개가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내적인 내수 경제는 진짜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 어려운 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몇 가지 풀어주니까 또 폭등하니까 다시 없던 일로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수준에 맞는 예. 법과 어떤 제도들을 정비하는 그렇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교육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실제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세계 무역에 있어서 10위고 군사적으로도 뭐 몇 강 안에 들어가고 문화적으로는 K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소중한 무열에 의한 물론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지만 유혈의 어떤 내용이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이 계속 성공적으로 예.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법과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죠. 보다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권력기관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예. 사회 혼란 그다음에 양 진영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 위기가 올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을 맞는 차분한 앞으로는 이제 차분한 어떤 논의와 해결책을 마련하는 예. 게 차기 정부 과제라고 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한 형태를 우리 국민이 본 거예요.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제2호국권에 따라서 또 사법부는 사법부에 따라서 잣대를 적용했는데 이게 온갖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어떤 의식의 민주화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계기를 이번에 확실히 찾았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뭐 제7공화국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또 소선거구제 중심에서의 중대선거구를 통한 다당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불씨를 공론화 시켰는데 예컨대 그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대선 국민투표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자 이제 그거 아닌데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던져놓고 엄청난 비판을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비판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가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개헌이 6월 3일 날까지. 왜냐하면은 국회 공고가 20일 이상이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해요. 3분의 예. 2를. 근데 어느 당이 반대를 하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야가 합치를 하지 않으면은 성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단 내란 종식이 먼저지 개헌은 하는데 예. 이게 맞으면 다음에 하자. 그래서 타이밍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돼 있고 이걸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 보면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 여야가 하고 있고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시기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번 대선 때 당의 또는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다만 이제 거기에 담을 내용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 개헌 내용은 많은 그 토론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학자들, 뭐 언론, 시민사회 단체 많은 논의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하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그건 권력 분산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 어떤 그런 뭐 책임 총리자랄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그 승자 독식의 이런 정치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가다 두면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걸로 봐요.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들이 약속만 한다고 한다면은 개헌은 뭐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여기서 대선 기간 중에서도 개헌을 반대하는 후보는 아마 표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국민적 정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개헌을 하는데 다만 타이밍의 문제라고 정리를 하고 그 방향의 그 내용의 담을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분산이랄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런 것도 지금 방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나 이 대선 기간에 개헌에 몰두합의를 해버리면은 대선 선거 기간에 어떤 그 초점이랄지 비전이랄지 방향성을 흐릴 우려가 커요. 예. 저는 그 점에 동의하고 좀 참고 선거에 올인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대선에 올인을 하고 개헌은 약속을 하는 상태에서 예. 다음에 개헌은 실행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4월 4일 여러분 선거 당일부터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많은 여야의 후보들이 사퇴를 하고 또 후보자로서의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사전 등록으로 이제 일정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5월 9일 대선을 치른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6월 3일에 치러지는 이 대선의 시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자들만 해도 이게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과연 이제 이 구도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김영기 대표님 네.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가장 바람직한 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걸 지금 제대로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검증을 하고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12월 3일 날 그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국민들이잖아요. 예. 이 그 완성은 아직 아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났지만 그러한 무도한 어떤 사고와 행태를 보인 정부를 심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야 완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정권 교체는 이루어져야 12월 3일에 내란 사태가 진정한 종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그래서 정권 교체가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 정권 교체 이후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한 2년 넘게 윤석열로 들어와서 온전하게 이렇게 안정성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정쟁, 분열, 대립, 갈등, 전 국민들도 쪼개져 가지고 막 양쪽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진짜 우리의 국력을 훼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본전치기도 안 되는 우리 국력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국가 신인도도 국가 엄청 지도자가 떨어졌고요. 예.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기간. 그래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지도자 중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경륜이나 연륜 그리고 어떤 거대 당당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예. 후보들이 집권해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결 분열과 독선보다는 대화와 타협 포용을 존중하는 후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 사람이 자기 정부는 대한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부정할 수 없이 각양각색 그 어떤 사고들이 온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고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 나가면서 전 국민적 이익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포용할 건 포용하는 그렇죠. 그러한 좀 뭐 유연한 의미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대통령이 돼야만 현재의 지금 난맥상에 빠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도 쉽게 말하면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경제가 우뚝 서고 민주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전 지구적 내에서도 어떤 역할,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다할 수 있는 원래적 의미의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만을 뽑는 게 아니라 여야 야야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겠지만 그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잘못된 정치를 보인 것들을 반성하는 내용들이 후보 공약이나 내용으로 예. 담아져 가면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바로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는 705 체제라고 해야겠죠. 낡은 87 체제를 극복하는 것들이 헌법 개정 이전부터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다투라. 국민을 위해 좀 경쟁하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경재 의원님 그동안의 87년 민주화 이후에 양당 정치 체제가 공고히 됐습니다. 심지어 뭐 적대적 공생관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지금 뭐 난립하고 있는 많은 후보들이 각 정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5월 초 정도가 되면 여러 치열한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측의 하여튼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양당 모두 5월 3일까지는 이제 후보 선출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5월 1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벌써 10명을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20여 명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엄을 옹호한 사람도 있고 탄핵 기각을 계속 줄기차게 논리도 없으면서 주장한 사람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마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그 섬뜩이는 어떤 눈빛을 좀 제거시키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뭐 우리 시체말로 개나 그래나 다 나온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치단체장들, 자치단체장들이 우후숙 성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개헌 반대하고 그 개헌 옹호하고 그랬던 잔당 세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 정당이긴 하지만 계엄 탄핵당한 정당 속에서 이렇게 20여 명이나 난리 건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은 국민의 어떤 그런 눈높이랄지 시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개나골은 윷놀이에서 그냥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쳇말로.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또 하나, 동물에 비유한 게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A라고는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경선 과정을 통해서 B라는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또 제3의 후보가 이제 뭐 이준석이랄지 개혁신당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도를 미리 예상을 해서 보면은 낙관만은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때 그 촛불 얼마나 그 촛불 그 시위랄지 촛불 응집력이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1% 얻었어요.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보수적인 성격의 후보들인데 이분들 세 명의 합산 표가 52%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면은 누군가 하나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 진보적인 그 성격의 표를 이제 심상정 후보까지 합치면 47%밖에 안 되고 보수 우파 표를 합치면은 52%고 그때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보수 우파의 어떤 결집력이랄지 응집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반대 기로도 컸고 지금도 저항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은 그냥 민주당이 탄핵의 여파로 대선을 치는 이 가운데서 건식할 수는 없는 아주 그 뭐가 좀 치열한 어떤 경쟁 속에서 치러지면서 잘못하면은 어떤 가치랄지 미래 비전이랄지 또 개헌에 대한 어떤 섬세한 타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그 탄핵으로 인한 그런 건식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치열한 구도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랄지 탄핵에 대한 뭐 엄격한 심판 강조할 텐데 그런 어떤 큰 아웃라인 가지고는 안 되고 세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선거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전자 입장에서는 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만은 탄핵을 그 국회가 물론 소추는 국회가 했지만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그런 세력으로서는 마냥 그 안도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세밀하게 대응을 해야 알겠습니다. 있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상임위 지금 활동 중에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나머지 시간에 우리 김영기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금 바쁜 시간에 잠깐 나오셨습니다. 예, 방금 의결이 끝나서 이제 괜찮습니다. 뭐 대북 관계, 대미 외교, 또 최근엔 AI 전도사 그리고 이번 탄핵 관련해서 엄청난 역할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좀 소회를 밝혀주신다면요. 네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충격, 분노,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민주회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2월 3일의 충격은 5천만 국민의 공통 충격이었고요. 또 국내를 넘어서 국내외에 준 엄청난 충격의 파도였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의 체포 과정, 구속 과정, 또 석방되고 그런 과정에서의 분노는 정말 엄청난 크기의 분노였습니다. 세 번째, 헌재 시간 14일을 넘기고 3월 21일을 넘기고 28일을 넘기고 이러면서 4월로 넘어왔을 때 그 간절함, 그 헌재를 향한 뭐 기도라고까지 할 수 있죠. 온 국민이. 물론 뭐 800만에 달한다고 추산되는 극우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의 존재가 그만큼 또 커졌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네 번째, 4월 4일 마침내 민주공화국의 회복. 사실 헌재 그 114페이지에 달하는 헌재 결정문은 민주주의 교과서로 지금 회자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것을 위기를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은 위대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바깥에서 세계적인 시선은
참 세계사적인 사건을 우리 국민이 해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헌재 파면 결정은 내려졌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재는 헌재이고 또 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 처벌,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지금 이제 형사재판을 이제 뭐 진행이 14일 날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출석해서 내란죄에 관해서 내란죄는 그 선고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엊그제 발생한 중대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맞습니다. 3명을 임명했는데요. 예. 한 명은 이제 국회가 추천했던 것을 거부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파면이 되니까 뒤늦게 임명한 것. 그것도 참 비양심적인 처사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해치운 거예요. 예. 2019년 4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이 이번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맞습니다. 그 후임은 앞으로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임명해서 6년을 이제 임기를 가게 되는 헌법재판관인데 불과 2달도 안 남은 그러니까 55일 이제 뒤에는 임기가 그렇죠. 끝나는 임시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해버렸단 말이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그리고 또 한 분을 임명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정면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헌재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예. 헌법에 대한 희롱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는 이제 명백하죠. 자신의 입으로 증거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헌재 판결문으로 증거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작년 12월 26일 날 그날이 국회가 저는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동의하는 추천하는 예. 투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30분 전에 1시 반에 한덕수 대행 12월 26일입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자회견을 할까 하고 예. 이제 의아해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회가 선출을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발표였어요. 기자회견이. 예.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국회가 이 세 사람을 선출해도 임명 안 한다. 그 근거는 뭐냐?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권한 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대한 고유 권한, 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거죠. 이거 자제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대통령 몫이 아니고 국회가 선출한 거니까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도 예. 이것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국회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몫으로 6월 4일 취임해서 5년간 임기를 갖는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을 자신이 지금 앞지르기로 예. 안 받기로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자신의 입으로 지금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헌재가 뭐라고 결정했냐면 결정문에서 이거는 올해 3월 24일입니다. 그 탄핵됐던 한덕수 씨를 이제 대행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지위는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한덕수는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면으로 헌법을 짓밟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오늘 언론에는 처음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4월 4일 윤석열 파면이 헌법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요, 민주공화국의 승리라고 한다면 이 승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거거든요.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지령이다. 윤석열의 지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약점이 있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꿍꿍이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안 됩니다. 그 결과로서 헌법은 모욕당한 거고 헌재도 모욕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두 번째 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의 최측근 집사 변호사예요. 집사 변호사. 이완규라고 지금 법제처장이잖아요. 현재 이 사람은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내란 동조범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그 헌재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에 항거한. 3.15 부정선거도 엄청난 부정이지만 사실 12.3 내란 쿠데타는 그것의 몇 배 가는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그걸 저지른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이 대한민국인데 이 한덕수의 이 같은 헌법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도전, 이 헌법에 대한 희롱을 저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저는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5선의 국회의원 또 대선의 경험이 있는 또 정치인으로서 정치 구단으로서 전반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로 이 헌법은 이번에 우리가 실감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헌법 공부 많이 했어요. 헌법 77조 개헌의 요건, 헌법 65조, 이 대통령, 맞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관, 법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65조 1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명백히 헌법을 위배한 거예요. 지금 헌재는 헌법입니다. 헌법을 해석했어요. 한덕수는 국무총리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이것을 거슬러서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그것도 윤석열의 알겠습니다. 집사 변호사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지금은 파면돼서 이제 거리 상태다. 이제 물론 한덕수 총리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권한 대행입니다. 권한 대행일 뿐이고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제 몰리니까 그걸 강변했고 그리고 임명하는 이유로 대선 관리, 추가 경정 예산안, 홍상 현안 등 중차대한 문제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데 이건 엉뚱한 거죠. 국론 분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한다 했는데 임명 안 했으면 국론 분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임명해서 도발한 겁니다. 국론 분열을 도발한 거죠. 저는 이 한덕수 대행이 전북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북에 뿌리는 뿌리입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전북 출신 인사가 이런 반헌법적이고 내란 수괴의 집사 노릇을 하는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패널로 이경재 의원,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의원님 또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이 국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와 연동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그와 관련 법을 만들어서 소급 입법까지 한다고까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거부권을 또 한 총리가 행사해버리면은 또 무의로 끝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너무나 그 어지러워진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틈도 많이 보였고 제도랄지 법이랄지 또 정리정돈해야 될 문제들 어떤 법적 제도적 비판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내란 정치라는 말이 의미가 좀 상당히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좀 TF랄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지금 돼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이 국민이 한덕수 대행의 이 같은 헌법에 대한 도전, 윤석열의 집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헌재를 모욕한, 국민을 모욕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광장으로 나와서 한덕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민심과 함께 민주당은 곧바로 한덕수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씨는 헌재가 분명히 이 탄핵이 65조 2항의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3분의 2,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거고, 나머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관 등등은 300명 중에 과반수 151명이면 예. 탄핵이 된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한덕수 씨 탄핵은 151명이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이 확실하게 한덕수의 파면을 요구한다면 그 전제 조건 속에서 한덕수 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하나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전선동이랄지 또는 극우의 어떤 폭력성이랄지 또는 그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복적, 악의적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특히 이제 요즘은 AI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갑족같이 진짜같이 만드는 가짜뉴스가 난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금방 이제 선전선동이 난무했고 가짜뉴스가 난무한 과정에서 많이 걱정했어요. 이 만일 파면이 된 이후에 또 다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그런 것들을 우려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참 이상하게도 지금 서울의 광화문 서울 복판거리가 조용합니다. 태극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태극기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전광훈도 조용해졌습니다. 가짜 목사 전광훈이 지금 격렬하게 저항할 걸로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마 본인이 이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을 하는 것일 텐데요. 상식이 승리한 것입니다. 몰상식과 모렴치가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기가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의 김영기입니다. 김영기 대표님. 저는 바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보통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 파면이 있으면 7대3이라고 각종 여론조사 대표들 과거 예를 보면 근데 뭐 아직 그 우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이제 후보들이 부각이 되고 나면 이제 5월달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만 윤석열 정부의 폐악질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민심의 승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국민 통합 문제라든지 좀 이반되어 있는 청년층, 중도층을 어떻게 대선 과정에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단죄는 확실하게 내란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통합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미래를 얘기해야 하고 새로운 정부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 지금 마지막에 막바지에 또 하나 이제 장애물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대선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과연 6월 3일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국힘에게 다시 정권을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봉에 저는 호남이 서야 합니다. 지난 22년 3월 9일 대선에서 24만 표를 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데 호남에서 윤석열이 46만 표를 얻어갔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35만 표 얻었어요. 박근혜보다 무려 11만 표를 더 얻었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런 12.3 쿠데타 내란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시점이고
정말 이번 정권은 호남이 앞장서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정권을 말이죠. 예. 예, 하나 더 추가 질문하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 정동영 의원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이 뭐 필요로 하는 곳, 빈 구석 이런 데 찾아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사실상 이제 선거가 시작된 거죠. 저희 모든 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0.7% 차이가 뼈 아픕니다만 문재인 42%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 경상남도 거제시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56대 38, 18% 차이로 이겼어요. 충청남도 아산시장을 57대 39, 18% 차이로 이겼어요. 구로구청장을 56% 득표했습니다. 최소한 거제, 아산, 구로구청처럼 56%, 7%를 얻는 대통령이 돼야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그 힘으로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목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쁜 시간 속에서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선의 전주시 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조금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하신 말씀이 또 많으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대선의 시간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시계추는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탄핵 심판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역사 정의랄지 뭐 헌법의 가치랄지 이게 이제 치중하면서 대한민국을 끌어갈 그런 사람을 제일 포인트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당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쪽에 이제 천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정말로 찬밥 심세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25조 원에 이르는 공약 가운데 1조 2천억 한 5%밖에 투자가 안 된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랄지 또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을 그 융성시킬 그런 마인드를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이런 쪽에 천착해서 보면 좀 흥미롭게 대선을 관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네, 저 대선 과정 속에서 기간은 짧지만 우리 낙후 전북을 벗어날 수 있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만 그 실천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참여자치선부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 꼬만 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